박경신 교수님 발제해 주시죠. 기존의 음란물 규제는 그 매체물이 그 매체를 오감으로 향유하는 우리들의 성도덕과 성생활을 타락시키지 못하도록 막자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아동 청소년과의 그 성행위에 대한 규범도 당연히 포함될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13세 이하는 어떤 성행위도 동의를 얻어서도 안 된다는 이런 규범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성도덕과 성생활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란물 규제를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음란물에도 똑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세계 각국은 음란물 규제 외에도 아동 포르노 규제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포르노 규제는 음란물 규제와는 완전히 다른 목적과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물 규제는 매체물이 보는 사람의 마음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논리에 따라서 그런 오염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동 포르노 규제는 아동이 타인에 보여지기 위해 성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그 아동에게 정신적 또는 육체적 피해를 준다는 논리에 따라서 그런 아동의 성노동을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아동이 표면적으로 동의하에 이러한 성행위 또는 성행위의 녹화에 응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동의는 성에 대해 성숙되지 않은 관념하에서 이루어져 있어서 완전한 동의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고요. 또 아동을 과거에 알고 있거나 장래에 알게 될 사람이 그 영상 기록을 보게 될 경우 그 가능성만으로도 그 출연했던 아동은 성에 대해 성숙한 관념을 정립한 이후에 정신적 피해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신적 피해는 실제로 성행위를 하지 않고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연기할 경우에도 해당 아동이 성행위를 한 것처럼 보이는 영상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아동에게 추후에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동 포르노 규제는 항상 아동이 실제 또는 모의 성행위를 하면서 입게 될 피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 actual or simulated act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국제 협약에 actual or simulated act라고 해서 이 simulated를 가상의 아동 포르노그래피도 처벌하는 거다라고 오독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실존 아동이 실제로 성행위를 하거나 성행위를 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 이것을 처벌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제는 어찌됐든 실존 아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화 캐릭터의 성행위도 전부 다 그 캐릭터가 아동처럼 보이면은 그 아동 포르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국제 협약의 권고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오독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아동 포르노는 실존 아동이 실제 또는 모의의 성행위를 하는 것이 나타나 있는 매체물로 정의되고 이때 내용이 음란한가와는 무관합니다. 이게 이제 아동 포르노 규제의 강점입니다. 실존 아동이 나타나서 성행위를 하는 설정이 있으면 그 내용이 음란하지 않더라도 처벌하겠다는 게 아동 포르노 규제입니다. 그만큼 이 아동 포르노 규제는 강력한 이 아동 성의 보호를 위한 규제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이 아동 포르노의 범위를 이렇게 희미하게 만들어 놓으면 아동 포르노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도리어. 이에 따라서 아동 포르노 규제는 매체물의 음란성과 관계없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아동 음란물이라는 표현은 거의 쓰여지지 않습니다. 아동 포르노란 말을 쓰게 됩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포르노하고 음란물은 엄연히 구별이 됩니다. 포르노는 모든 성적 표현물을 저희가 포르노라고 부르고 있고 음란물은 그것보다 훨씬 더 적나라해서 인간성을 왜곡시키고 성적 의미에만 호소하고 문화적, 예술적, 과학적, 정치적 가치가 전혀 없고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음란물을 따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동 포르노 규제라고 불러서 훨씬 더 폭넓게 아동에 관한 성표현물을 처벌하겠다는 것이 지금 그 아동 포르노 규제인데, 이것을 그러니까 음란하지 않더라도 근데 이걸 아동 음란물이라고 불러버리면 도리어 규제 범위가 더 줄어들게 됩니다. 더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예 저희가 법을 만들 때 좀 잘못 만드신 것 같아요. 국민회의 때 DJ 정부 때 이제 만들었는데 음란물이란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표현을 처음에 쓰기 시작해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음란물이 아닌 거죠. 음란물이 아니더라도 처벌하겠다는 게 지금 아동 포르노 규제고, 아동 포르노 규제의 맥락을 받아서 청소년 이 법을 만들었던 건데, 그러면은 아동 포르노란 표현을 써야 맞는 겁니다. 또 위와 같이 이렇게 엄격하게 정한 이유에 대해서 형사법이 도덕이나 윤리 문제에 함부로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내밀한 성적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행복 추구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 개인의 다양한 개성과 독창적인 가치 신념을 존중하는 오늘날 우리 성보에서 음란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사회 성윤리나 성도덕의 보호라는 측면을 넘어서서 미성년자의 보호 또는 성인의 원하지 않은 음란물에 접하지 않을 자유 측면을 더욱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미성년자 보호, 요거 밑줄 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 보호. 그래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서 만든 게 아청법이고, 미성년자가 성표현물에 참여에 개입하지 않도록 만든 게 이게 아청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성년자들이 성표현물 보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청소년 보호법이죠. 그거는 청소년이 성표현물을 보지 못하도록 만든, 그러니까 청소년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등급제 관련된 거죠. 그래서 그 규제가 이제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둘 다 실존 아동을 존재로 하는 겁니다. 실존 아동이 어떤 성표물을 보거나 실존 아동이 성표물 제작에 참여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미성년자 보호를 하는 것이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08년도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당시 이제 대법원에서 무엇을 보고 이제 무죄 판결을 내렸냐면, 이거 뭐 조금 뭐하긴 하지만 이게 뭐 숙박업소 뭐 조금만 싼 숙박업소 같은데 뭐 갔을 때 뭐 우연하게 유료 채널 같은데 보면 이제 나오는 그러니까 이 케이블 채널에 이제 나오는 그런 이제 비디오물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성기 보여주지 않되 뭐 거의 모든 것을 음성, 체위 뭐 모든 걸 다 보여주는 이제 그런 비디오물인데, 그런 비디오물이 음란물이라고 해서 기소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음란물이 아니라고 하면서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됐는지는 헌법재판소 1998년 결정에서부터 연원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1998년도 결정은 미국과 독일의 1966년 파니힐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소설에 관한 음란물 결정에서 연원을 두고 있는데, 이거 역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으로 넘어가서 실제로 애쉬크로프트 vs 프리 스피치 콜리션 판결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법문을 보면은 실존 아동이 이 법문을 보면은 뭐 실존 아동이 아닌 경우도 처벌할 수 있는 것처럼 읽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미국은 아예 2000년도에 실존 아동이 아닌 경우 나와서 성행위를 하게 되면 그 만든 사람 처벌하겠다는 명시적인 법을 만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위헌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읽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한 부분만 읽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좀 이게 이 들여쓰기 한 부분 한 두 번째 문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CPPA는 이게 이제 그 법조항인데요. CPPA는 매체물의 진지한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또는 과학적 가치에 관계없이 그 매체물을 규제한다. 법은 현대 사회의 현상의 일부가 되었고 대대로 예술과 문학의 주제였던 사상, 즉 10대 성행위, 이게 이제 현대 사회의 현상이란 얘기입니다. 성행위 시각적 재현을 금지한다. CPPA 하에서는 사람이 18세 미만으로 보이기만 하면 그 시각물은 금지된다. 18세는 여러 주의 법정 혼인 가능 연령보다 높고 동의하에 성관계가 인정되는 나이보다도 높다. 물론 어떤 청소년들은 법정 연령 이전에 자신이 원해서 또는 성학대 피해자로서 성행위에 노출된다. 참고로 우리나라도 법정 혼인 가능 연령이 15세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청법상 그 미성년자보다도 더 낮습니다. 아마 그 피의자하고 성행위로 문제가 됐던 그 검사가 15세에 결혼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10대 성행위, 그 아동 성학대 모두 셀 수 없이 많은 작품에 영감을 주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가장 유명한 10대 성애자들을 창조했으며 이들의 나이는 13세였다. 이 곡에서는 셰익스피어는 그 관계를 화사하고 순수하면서도 철없지 않은 것으로 묘사했다. 이 작품은 40번 이상 영화화되었고 이들 중 몇 작품에서는 사랑을 육체적으로 완성한 것으로 나온다. 예를 들어 러만 감독의 1996년작. 셰익스피어는 엘리자베스 시절의 청중을 대하면서 성적인 장면을 명시적으로 쓰지 않았지만 현대 감독들이 덜 전통적인 접근법을 취하였다고 해서, 그러니까 덜 전통적인 접근법이라는 건 이제 명시적인 접근법이죠. 이 작품이 음란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현대 영화들도 비슷한 주제를 다룬다. 작년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 트래픽은 16세로 묘사된 청소년이 마약에 중독되는 과정을 그렸다. 청중은 그녀의 중독이 추잡한 방에서 그녀가 자신의 성을 팔아 마약을 얻는 상황까지 추락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 전년도에는 2000년도 아메리칸 뷰티가 작품상을 수상하였다. 이 영화에서는 10대 소녀가 10대 소녀와 성관계를 맺고 10대 소년이 10대 소녀와 성관계를 맺고 또 다른 소녀는 중년 남성의 성욕을 위해 자신을 허락한다. 이제 설정이 그랬다는 거고 그게 뭐 성기 노출 이런 게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또 등장인물 중 하나는 10대 소년이 성인 남성에게 성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영화 내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지만 우리 사회는 다른 문화와 마찬가지로 젊은이들의 삶과 운명에 공감하고자 하고 끊임없이 경외한다. 예술과 문학은 상처는 항상 치명적이고 실망은 항상 심오하고 잘못된 선택은 항상 비극적이었지만 도덕적 신철과 자아 실현은 항상 손안에 있다고 믿었던 우리 스스로 한때 알고 있었던 성장기에, 이제 이렇게 상처는 항상 치명적이고 이런 게 성장기였다는 거죠. 성장기에 생생한 관심사들을 표현한다. 여기서 언급한 영화들이 CPPA를 실제로 위반하지 않더라도 이 법의 폭넓은 규제 영역 안에 있는 주제들을 탐구한다. 이 영화들이나 또는 수백 개 덜 알려진 영화들이 이 주제들을 다루면서 단 하나의 성행이라도 시각화한다면 이 영화의 소지자는 영화에 인정받을 만한 가치에 대한 인식과 관련 없이 엄하게 처벌된다. 그래서 이런 취지로 그 가상 아동 포르노를, 그러니까 포르노가 그렇게 폭넓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성행위는 전부 다 그 포르노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상 아동 포르노, 가상 캐릭터가 나와 성행위 하는 것을 전부 다 이렇게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위헌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6조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음란하지 않은 가상 아동 포르노가 아동 성애자의 욕구를 강화하여 범죄 행위를 조장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아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 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음란물은 아니더라도 가상 캐릭터가 나와서 성행위를 하는 설정, 물론 이제 성기 노출 이런 거를 뺀 걸 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기 노출을 한 성행위물은 음란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런 가상 아동 포르노가 아동 성애자의 욕구를 강화하여 범죄 행위를 조장하지 않을까? 이게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의 그 궁금증이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연방 대법원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표현이 불법 행위를 독려한다는 것은 표현을 금지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매체물이 불법 행위를 독려한다고 해서 그 매체물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국가는 개인의 사적 사상을 통제하려는 욕망에 기대어 법을 제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정헌법 제1조의 자유들은 정부가 사상을 통제하거나 그러한 부당한 목표로 법을 정당할 때 위험에 처합니다. 생각할 자유는 자유의 시작이면 표현은 생각의 시작이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로부터 보호되어야 됩니다. 이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표현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법원은 말과 행위 사이에 그리고 사상과 실천 사이에 중요한 차별을 두었습니다.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보통의 방법은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을 적절하게 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행위를 하는 사람을 적절하게 벌하면 되는 것이 그 행위를 독려한다고 해서 그 매체물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부는 특정 표현이 특정 불법 행위를 불확정적인 장래 유발될 가능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그 표현을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동 성표현물 자체는 두 줄 넘어서요. 아동 성표현물 자체는 어떤 범죄의 미수, 선동, 사주 또는 모의에도 이르지 않습니다. 정부는 어떤 사상 또는 욕구를 독려하시는 표현과 아동 성학대자의 요원한 관계 이상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더욱 직접적이고 강고한 인과관계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 정부는 아동 성표현물이 아동 성애자의 불법 행위를 독려한다는 명분으로 규제할 수 없습니다. 더욱 강고한 인과관계, 이게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국제적 현황은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부분은 이게 그냥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부분 제가 좀 긁어서 넣은 거고요. 이건 좀 시간이 되면 우리말로 축약을 하려고 합니다. 스웨덴 사례가 올해 2012년 6월에 있었던 판결인데, 그 일본 만화 번역가가 그 가상의 아동, 그러니까 만화 캐릭터가 성행위를 하는 그 내용 가지고 있다가 아동 포르노 규제로 처벌될 뻔했었는데 위헌 판정 내렸습니다. 호주에서는 이제 반대 사례가 2008년도에 있었는데 호주는 이 아동 포르노 관해서는 상당히 예외적인 국가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예, 좀 아까 박 교수님이 발제하시면서 법 개정이 필요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분들 계실 것도 같은데요. 그 자료집 4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실 오늘의 주제는 그 아청법 개정안이 과연 그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가이겠죠. 근데 어쨌든 개정안을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거기 보면 개정안에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달라진 겁니다. 그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그래서 명백하게가 들어간 거 하고요. 그다음에 소지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는 그냥 아음물을 소지한 자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음물임을 알면서 해서 알면서가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과거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만 소지죄는 처벌받았는데 이제 소지 중에 1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중한 소지죄를 두었다. 이게 이제 이 세 가지가 차이점인 겁니다. 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정훈 선생님부터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10분입니다. 최근에 만화책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만화 산업이 특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 세계 속에서 많이 주목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그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만화의 내용이 굉장히 좋아졌죠.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뭐 살아남기 시리즈, 그다음에 Y라는 만화책, 뭐뭐에서 보물찾기, 위기탈출 넘버 1, 수학도둑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만화들이 많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이 직접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직접 선택해서 아이들에게 주고 있다는 점이죠. 이런 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만화 내용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점도 있지만 또 하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선정성이나 폭력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던 원인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만화계의 다양한 노력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만화에 대한 인식, 만화책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세계에서도 많은 인정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만화 때문에 최근에 어떤 규제, 만화 산업이나 이런 아동을
어떤 캐릭터로 볼 수 있는 이런 산업의 위축이 된다고 해서 이런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진짜 규제가 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전에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바처럼 우리가 최근에 만화가 굉장히 인기를 얻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분명히 뭐냐면 그 선정성이나 폭력성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학부모들의 신뢰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근데 만약에 규제가 완화되었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관련된 문제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면 또다시 만화에서는 어떤 이윤 창출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히 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대부분의 만화는 좋은 쪽으로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러나 일부 그 양심적이지 못한 회사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 때문에 만화 산업 전체의 어떤 신뢰를 깨트리는 그런 손해가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표현의 자유와 책임의 문제인데요. 자유는 책임을 완수하는 한도 내에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자유를 누린다는 명목하에 책임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자유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규제가 조금만 느슨해지면 이 틈을 타고 아동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문화가 파고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규제에 대해서 완화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편이고요. 네 번째로, 우리는 대부분 아동과 청소년이 입게 될 피해를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거든요. 그 발제문에서도 그 메텔, 은하철도 999에서 메텔이 목욕하는 장면을 예로 들었었는데, 그 발제자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 없다는 그런 방향의 표현을 하셨지만, 저도 그 장면을 보고 자랐거든요. 근데 저는 그 장면 보면서 제가 하루 이틀 정도 그 잠을 못 잤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들 때 저는 그 자신의 입장이나 산업의 입장에서 법을 생각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 법은 산업의 입장이나 어른의 입장보다는 명백하게 그 아이의 입장 또는 가해자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법이나 법에 관련된 내용을 만들고 자문받고 그럴 때 저는 아동과 청소년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의 취지는 아동이나 청소년은 보호에 있지 어떤 산업을 진흥시키는 법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과 청소년을 잘 아는 사람이 이 법을 만드는데 참여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청소년법이나 아동청소년법을 이렇게 만드는 과정들을 지켜보면 산업에 있는 입장이나 아니면 그 산업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여하게 돼서 법을 만드는 사례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법의 취지가 아동이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논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산업을 진흥시키는데 어떤 그 규제를 좀 완화하는 식의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학부모나 교사 입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동 청소년 아청법은 분명히 아동과 청소년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그런 취지를 잘 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춘향전 같은 경우에 13대, 14대 그런 나이 때문에 외국 사례에서는 이런 그 가사기 표현물들이 위헌 판정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물론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13대, 14대 때 결혼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도 16세에 결혼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 자체까지 이렇게 법에 저촉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을 적용할 때 그 자체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그 현재에 맞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충분한 지식이나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법을 바꾸는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 심사를 하는 분의 어떤 지적 소양에 그 부분은 맡기고 좀 표현물까지도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가상의 표현물까지도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토론 듣기로 하겠습니다. 박현지 변호사님. 저는 이제 발제문하고 좀 많은 부분을 동의를 하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은하철도 얘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일단 이 등급제 자체도 저는 뭐 좀 다른 이견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등급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르게 그런 것들을 규제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청법이 문제는 이거를 형사처벌하겠다라는 게 문제예요. 근데 형사처벌은 기본적으로 보충성의 원칙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형사처벌은 이제 실효성을 좀 전제로 하는데, 그 이유가 다른 어떠한 행정적 규제라든지 아니면 국가 정책 이런 것들에 비해서 형사처벌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끼치는 해악이 굉장히 심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자유를 위축시키는 그 효과가 크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최후의 보충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인데, 그 메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 아동도 있을 것이고, 그것들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하지만 그걸 보는 사람은 꼭 감옥을 보내거나 벌금을 때려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좀 다른 논의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청법상에서 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소지죄를 단순 소지를 처벌한다는 거고, 또 이게 지금 다운로드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인데,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처벌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이제 아동 청소년을 성행위를 시키거나 그걸 촬영하는 거에 있어서 보호를 하겠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동 성폭력을 유발하겠다라는 건데, 첫 번째 이유에 국한돼서 본다면 현재 아청법이나 형법만으로도 지금 이것들은 충분히 처벌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정부에서 다운로드를 처벌하는 거는 이 이유 때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은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대책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것들에 대해서 다운로드를 처벌하는 거는 아동 성폭력, 그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 아동 청소년 성폭력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계기가 됐던 건 이제 나주에서 벌어졌던 고종석 사건이 가장 큰 그건데, 고종석이 집에 경찰이 고종석의 컴퓨터를 보다 보니까 아동 음란물이 많이 들어있더라. 그래서 고종석은 아동 음란물을 보고 아동 음란물에 나섰다라는 이 논리인데, 일단 첫째로 일반적으로 음란물이 성폭력을 유발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서양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논쟁거리였고, 특히 기독교 단체들 중심으로 해서 음란물을 반대하는 아주 큰 주제였는데, 그런데 실제로 음란물이 성폭력을 유발한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구절은 그 아청법 2조 5호상에서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또는 표현물이라는 구절하고, 그다음에 소지죄 자체, 소지죄가 아청법상의 소지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법상의 소지를 처벌하고 있는 유일한 범죄가 아편 소지죄인데, 아편 소지죄에서의 소지의 개념을 좀 살펴보면 사실상의 지배하에 두는 것이라고 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경찰에서 발표한 단속 기준을 보면 인터넷에서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거나 웹사이트에서 동영상이나 사진을 볼 때 컴퓨터에 저장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삭제를 하더라도 소지를 봅니다. 다만 이제 일반 음란물인 줄 알고 다운로드 받았다가 아동 청소년 음란물인 줄 알고 바로 삭제하는 경우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단서는 경찰도 내세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다면 일단 지금 현재 상태로 음란물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유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조차도 한 80% 가까이가 음란물을 접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성인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접하기가 쉽고 규제가 더 약하니까 대부분의 성인들이 음란물을
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소지의 개념도 굉장히 광범위하고 다운로드 받으면 처벌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단순히 실존하는 아동이 등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구절 때문에 성인이 아동 청소년인 척하고 분장하고 나타난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교복을 입거나 학교를 배경으로 하거나 이런 것들 하거나 아니면 그 표현물이 이제 만화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는 학원을 배경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라고 보고, 그다음 소지라는 개념도 굉장히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합치면 사실상 그 국내에 있는 뭐 그냥 지나가는 남자 아무나 붙잡고 그 남자의 소지품을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이렇게 뒤졌을 때 음란물이 나오고 그 음란물이 무엇인가 이렇게 뒤져보면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릴 수 있고 광범위하게 처벌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그게 이제 문제점이라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 허용이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허용이 된다라는 건 아니고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거는 현재 제작 배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형법하고 아청법상으로 충분히 있고 이것들을 단순히 다운로드해서 보는 사람을 처벌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보는 것들에 대해서 처벌하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 아까 제가 국가 형벌권은 최후의 보충적으로 사용이 돼야 되고 실효성이 전제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형벌이 가장 큰 문제는 그 자유를 제한을 할 때,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든지 사상의 자유라든지 언론의 자유라든지 이런 자유를 제한을 할 때 제일 무서운 건, 아까 이제 그 아청법이 만화산업을 만화산업 규제가 아청법 그 만화산업에 그 퇴보시키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직접적인 처벌로 인해서 처벌받는 사람이 지금 그 한 2,000명 정도가 조사를 받았다라고 하고 거기서 몇 명이 기소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건 그러한 사실을 듣고 자기 스스로 위축이 돼서 표현의 자유가 만화를 그리거나 매체물을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 검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혹시 아동 청소년 음란물에 걸리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위축이 돼서 자기 검열을 하고, 보는 사람 역시도 내가 보는 것들이 혹시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 아닐까? 내가 다운로드 받는 게 소지죄가 걸리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해서 위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검열이 제일 무섭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검열은 형벌의 일반 예방 효과로서 일부러 이런 것들을 의도를 해서 형벌을 취하기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절도죄라든지 강간죄라든지 강도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 예방 효과로서 일부러 하는데, 이 자유를 규제를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시민사회 논쟁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다른 국가적인 정책이나 행정적인 여러 가지 정책들하고 정말로 그걸로 도저히 통제가 안 되고, 그다음에 그런 통제만으로는 어려울 정도로 아주 심대한 해악이라고 생각을 할 때 국가 형벌권이 동원이 돼야 되는데, 국가 형벌권이 동원되는데 과연 단순히 다운로드해서 소지 받는 사람들 처벌하는 게 이런 것들인가라는 것들은 큰 의문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같은 IT 환경 속에서 다운로드는 굉장히 광범위한데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처벌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게 경찰력의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런 경찰력들은 다른 그 실질적으로 성폭력 대책에 사용돼야 되는데, 이런 낭비 때문에 오히려 다른 필요한 데서 경찰력들이 사용이 못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들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토론 듣겠습니다. 이경화 대표님 토론 듣죠. 오늘 굉장히 그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자리에 제가 와서 어떤 얘기를 드릴까 생각을 했습니다. 박경신 교수님 그 발제문 잘 보았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 중에 아청법이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는 부분에서 그럼 제가 무슨 토론을
해야 되나 하는 고민도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학부모 단체로서 학부모들이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만화가 뭐 영화로 만들어졌다 읽기 말씀하셨는데 제가 영화 읽기를 봤습니다. 만화는 성공했지만 영화는 실패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한편으로 지금 인터넷 세상입니다. 아이들이 웹툰으로 만화를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지금 요즘 사회는 인공 캐릭터 전성시대거든요. 그래서 인공 캐릭터 전성시대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자료집에 들어가 있는 발표문 첫째에 제가 청소년들에게 표현의 자유란 개념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누리고 있을까 일단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제가 여기서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보호의 개념을 설명하고자 해서 언급했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축약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표현의 자유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여기서 얘기한다면 문제가 다른 데로 흘러갈 것 같아서 그건 빼고요.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아마 그 아청법의 제2조 5호하고 제8조 5항 때문에 제가 왔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굉장히 잘 만들어졌는데 조금 더 엄격하게 만들어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보았습니다. 사실 만화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가상적 표현으로서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매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만화가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있는 부분인지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리라고 보고요. 사실은 공부를 잘하기 싫어하는 애들에게 또 만화로 표현을 시켜서 엄마들이 이제 그 만화에 대한 인지를 이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부모님들께서는 만화로 된 표현물에 대해서 걱정거리가 이제 늘어난 것이 뭐냐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여기 여러분에게 써놨죠. 짱구 만화를 보면서 사실은 어른들이 봤을 때는 짱구 만화 뭐 저 정도는 하고 있지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저거 저렇게 선정적인데 어떻게 저게 그냥 별 문제 없다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저희한테는 굉장히 강한 불만을 토로해 옵니다. 제가 이제 시민사회단체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학부모 단체로서 이런 거 좀 더 강하게 얘기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저 역시 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 입장에서 법에서 그렇게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거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학부모들을 설득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은 이제 이런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기성세대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보는데 늘 기성세대들이 얘기하는 표현의 자유, 그래서 이제 그 자유 속에는 성과 관련된 것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아동 청소년은 그 기성세대들이 만들어주고 있는 문화 속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배워줄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아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발제문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제 아동 청소년 이용 포르노물 포르노물을 제작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잘 이해를 했다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동 청소년들이 그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청소년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 김 교사 사건을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분이 교사 신분이 아니었다면 뭐 법적 판단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그분은 억울하다고 생각하셨지만 많은 부분들이 그거는 당연한 법적 조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발제문에서 보면 이제 외국의 청소년 품위법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법을 얘기할 때 외국의 사례를 얘기하면서 답답한 게 뭐냐면 미국은 총기를 허용하거든요. 우리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 해석의 문제에서 자꾸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 현실에 맞는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우리 사회 문화에 맞는 어떤 그 법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섹스피어가 뭐 작품에서 13살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제도도 없었고요. 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지금의 우리 가상 캐릭터, 인공 캐릭터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그것은 지금의 아청법의 얘기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실존 청소년이어야만 처벌이 되어야 된다. 가상적 인물에 대해서는 가용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미소녀도 사실은 순수성에서 사라져서 포르노 게임으로 둔갑했듯이 어떤 사업이라고 하면 물론 좋은 사업자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들은 굉장히 지능적으로 매달려 갈 거기 때문에 가상물에 대한 가상적인 표현물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논의가 되고 법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제가 영국에 갔을 때 IW 인터넷 워치 감시망이라는 곳에서 그러더라고요. 법에서 그러니까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산업하시는 분들은 늘 모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법은 하나를 명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우리 같이 이렇게 해석으로부터 설명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그 부분은 가상적 표현물에 대해서도 법에서는 규제가 될 수 있도록 담겨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아동 캐릭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동 캐릭터는 물론 성적 표현 물론 이제 아동 캐릭터라고 해서 뽀로로를 직접 그런 그 표현물에 등장을 시키지는 않겠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지금은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이 모던 시대에 맞는 법이 뭘 것인가는 고민을 한다면 캐릭터를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이 청소년 보호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남용되고 악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법에서는 분명히 담겨져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그 소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은 법에서 소지를 했다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해서 버렸다고 한다면 사실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정하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소지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동 포르노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소아성애자 페도파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병적인 사람이 소아성애물을 아동 포르노물을 소지하고 본다는 것 저기는 거기에서 우리는 그쳐야 될 상황이 아니란 얘기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그 청소년들이 아동 청소년들이 그 성행위에 포함되는 것들을 가지고 일반 성인들도 그것에 접근해서 그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도 잘못된 것이면 법에서는 분명히 인지시켜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미성숙한 성적 호기심을 가진 남성들이 그 어린 아이들을 접근해서 그런 아동 포르노물을 통해서 성범죄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면 곤란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빨리 이제 끝났다고 하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아청법은 어쨌든 결코 2조 5호와 8조에 대한 부분이 결코 잘못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외국의 법 같은 경우도 아동 포르노를 법에 대해서 미국 같은 경우 결코 우리나라보다 약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15쪽에 여러분 자료집에 박경신 교수님 자료집에 15쪽에 보면 그 1, 2, 3쪽에 그 서로 식별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하는 부분까지도 아동 포르노법에서는 굉장히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아청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들도 잘 지켜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법은 어쨌든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자라고 한다면 그 아동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법이 돼야 되고 그 아동 청소년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각이 분명히 그들의 입장에서 다루어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청법은 이를 충분히 다루고 있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토론회에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몇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엄격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저희 모두 동의한다는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청법 2조 5항에 나온 얘기 중에 실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여 어쩌고 저쩌고 부분은 동의한다는 겁니다. 다. 그 부분까지 반대하는 분들은 일단 공개적으로 없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그 사람이나 표현물 요 부분이 문제가 있냐 없냐, 너무 모호하지 않냐 이런 얘기. 또 하나는 이제 박 변호사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소지의 처벌 문제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했던 것이고요. 초기에는 지금 조금 확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것까지 다루게 된 것은 역시 박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사전 검열에 따른 공포 분위기, 이에 따른 창작 의지의 저하 이런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확대해 본 것이죠. 그러니까 발제자께서 아동 음란물 일반 제작에 문제가 없다. 그건 저는 그렇게 듣지 않았다는 점, 그 점 분명히 해드립니다. 그 마지막 토론 듣겠습니다. 그 이종규 교수님 토론해 주시죠.
예, 저는 오늘 이 토론에 유일하게 이제 작가 입장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 그리고 만화가로서 만화 산업 발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이 아청법 논란에서 조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아주 우선적으로 대한민국에는 성인 만화 장르가 97년도 이후로 없어졌어요. 성인물도 없는 성인물도 생산해내지 않는 만화 산업을 가지고 있는 만화계가 아동 포르노를 제작하고 유통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국내 만화 현실상 지금 어린이 성애라는 부분은 제작 가능성도 없고요. 향후 가능성은 있겠죠. 하지만 지금으로선 논란의 여지가 될 것은 전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97년도 청소년보호법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됐던 1997년도 이후에 대한민국의 성인 잡지는 전부 다 없어졌고요. 그 이외의 장르들이 이제 살아남아서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데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전에 이제 토론자분들께서도 한국 만화가 경쟁력을 가지고 꽤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1997년 이후 10년 동안의 통계 자료를 보면요, 그냥 흔히 말하는 대로 한국 만화는 망했습니다. 출판 종수하고 출판 부수가 80% 이상 줄었거든요. 80% 이상 줄었다는 건 산업적 기반 자체가 완전히 흔들렸다는 이야기거든요. 과연 청소년보호법이 어떤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한국 만화는 그렇게까지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됐던 걸까요? 선배들께서 이제 작업을 하시고 그러던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이제 뭐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뭐 이렇게 한 방에 남매가 앉아 있어도 안 되고 아무도 없는 곳에 남녀가 걸어가면 안 되고 뭐 이런 정도까지 심하게 이제 규제를 받았던 탓이기도 한데요. 그런 이제 어떤 규제의 역사 속에서 잡지 시대를 통해서 어린이 만화의 전성 시대를 맞았던 대한민국 만화는 97년 청소년보호법을 맞이하면서 이제 몰락을 하게 되고요. 어린이 만화라고 하는 것들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살아남기, 뭐 Y 하는 교육 만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죠. 여러분들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다 머릿속으로 어린이 캐릭터를 떠올려 보십시오. 뭐가 떠오르십니까? 최근 10년 안에 떠오르는 캐릭터가 뽀로로 말고 있으신가요? 짱구는 우리나라 만화가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만화 꺼봉이, 둘리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런 만화들은 이미 대한민국에서는 볼 수 없는 만화 장르가 되었고요. 대부분 학습을 달고 있지 않으면 어린이들에게 소개가 되고 소비될 수 없는 구조로까지 기형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지금 한국 만화계죠. 그리고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젊은 만화가들이 새롭게 장르를 개척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있는 장르가 이제 웹툰이라는 장르인데요. 웹툰이 이렇게까지 빠른 시간 내에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들은 그런 거죠. 웹툰 작가들은 그간에 갖고 있던 그 만화 발전 시스템이라고 했던 선배 후배에게 만화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만든 만화를 인터넷에 올리면서 작가로 데뷔한 사례들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에서 대단히 자유로웠던 사람들인 거죠. 너무나 자유로운 형태로 작품을 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독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빠른 시간 내에 100만, 200만, 300만 하루 트래픽이 100만, 200만, 300만씩 되는 굉장히 큰 인기를 누리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마치 만화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외향적으로 보이고 있지만 실상으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뭐 그 부분은 이제 뭐 다른 부분이니까 이제 넘어가더라도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노출이 됐다고 하지만 올해 그 초죠 2월 달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웹툰의 폭력성이라는 부분을 이제 권고를 받고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올해 말에 이제 다시 아청법 논란이 되고 있죠. 한 해에 2번이나 이제 웹툰 작가들은 지금까지 심의나 규제라는 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태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요.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지는 상당히 자명합니다. 일단은 지금 뭐 네이트라던가 몇몇 사이트에서는 그 연재하고 있던 작품들의 숫자를 대폭 줄이면서 아청법에 논란이 있을 만한 작품들을 게재를 포기하고 있죠. 그 2월달에 청소년보호법으로 그 폭력성이 제기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폭력적 작품들을 이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내리기 시작하고요. 작가들은 새로운 작품을 구상할 때 그것을 피해가기 위한 자기검열이 시작되고요. 그 자기검열은 계속해서 확대되어 가고 또 기형적인 구조로 어떤 장르의 만화들만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어린이 만화를 그려서 처벌받지 않으려면 교육적이어야 한다라는 식의 굉장히 그 기형적인 형태로 자기검열이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0% 이상의 출판 종수와 판매 부수가 깎일 정도로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만화 역사는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15년을 주기로요, 만화 산업이 대단히 활성화되면 어떤 규제가 나타나서 망하고요. 그리고 만화가들을 통해서 독자들과 소통하며 또 어떤 캐릭터와 어떤 작품들이 큰 인기를 끌게 되면 또 어떤 규제가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초 웹툰 사태 때도 만화가들 그리고 만화 팬들이 모두 거리로 뛰쳐나와서 싸웠던 이유가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 자체는 누구나 공감을 하고요. 작가들 역시도 그것에 대해서 대단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우리가 계속해서 작품을 하기 위해선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작가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한두 번씩 사고가 일어나긴 하겠죠. 어디 곳에서나 이제 예상치 못한 사고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그 법률화되어 있고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정이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작가들이 원하는 것이죠. 모호한 법률이라는 것이 가져올 자기검열은 대단하거든요.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이것 같은 경우에 확실히 좀 모호하죠. 그것들을 좀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만하게 그리고 창작하는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고, 또 산업적으로도 보호받으면서 아동과 청소년을 같이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들을 구상해 나가는데 노력을 좀 해주시고, 이런 토론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듣는데 조금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